그래서 여성 억압의 문제는 생산의 발전 속에서 계급 문제와 함께 총체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총체성, 이 총체적으로라는 게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에서 요즘으로 좀 와서 지금의 자본주의에서의 여성 억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거는 지금 자본주의에서의 여성 억압도 어떤 자본주의와 어떤 동일한 위상을 가진 가부장제라는 다른 구조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생산의 동학 속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인데요. 일단 자본주의를 여성 억압의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부터 보면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계급사회이고 계급사회로서 여성 억압적 체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를 볼 때는 여성 억압적 체제라는 것과 또 다른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본주의는 사실 역사상 그 이전 체제들과 달리 그 어떤 체제들보다도 더 대규모로 여성을 사회적 생산에 참여시켰습니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처음에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점의 자본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은 노동자가 많을수록 잉여가치의 양은 많아지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잉여가치의 양이 많아지고 착취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동이든 다 임금 노동자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에 아동들도 이제 임금 노동자가 다 됐었잖아요. 정말 어린 아동들도. 네. 그리고 자본주의 초기에 이제 예전에는 집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예전에는 사회적 생산에 그만큼 참여하지 않던 여성들도 대규모로 임금 노동자로 편입이 되죠.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처음에 그 차별적 억압적 성별 노동분업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쟁기가 좀 중요한 계기였었죠. 그 쟁기 때문에 좀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근력의 평균적인 차이 때문에 여성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요즘 생산에서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균적인 근력 차이가 그 예전만큼의 그만큼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명백히. 그래서 자본주의가 사실은 생산력을 굉장히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굉장히 생산이 기계화되고 이제 뭐 사람의 근력으로 하는 것은 없진 않지만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차별적 억압적 성별 분업을 없앨 물질적인 토대 자체는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적 억압적 성별 분업이 자본주의에서 없어지고 있지는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본주의에서의 여성 억압은 크게 이제 예전 시대의 그 봉건제부터의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여성 억압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그런 부분과 좀 자본주의에서 새롭게 나타난 여성 억압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예전부터 존재하던 여성 억압을 이용하고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 되게 안 맞지만 여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다 이런 거를 자본가가 가령 이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런 얘기를 막 하죠. 되게 시대에 안 맞는 얘기인데, 네. 시대에 안 맞고 정말 뭐 자본주의와도 안 맞지만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자본주의만의 고유한 여성 억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이중의 부담이라는 것인데 자본주의가 되게 처음으로 여성을 사회적인 생산에 이제 계급사회 발생 이후 처음으로 여성을 사회적 생산에 대거 참여시켰다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전에 여성들과 달리 지금 자본주의에서의 여성은 가정주부로서 뿐만 아니라 임금 노동자로서도 즉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억압을 받게 되죠. 가정 내에서는 이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억압을 받고 일터에서는 또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중의 부담이 지금 자본주의에서의 고유한 여성 억압인데 근데 또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를 해도 남성보다 되게 열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OECD 1위인데 어쨌건 이제 성별 임금 격차가 자본주의라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또 이제 고용의 질이나 이런 걸 생각해봐도 여성들이 더 많이 비정규직이고 열악한 일자리고 굉장히 이제 남성에 비해서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즉 이제 차별적 억압적 성별 분업이 여성이 더 불안정하고 열악한 위치에 놓이는 노동자로서 그런 차별적 억압적 성별 분업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교재 이제 38쪽에서 39쪽 넘어가는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은 바로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 생산 과정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봉건제 때 이럴 때랑 비교를 해볼게요. 봉건제도 계급사회니까 착취가 있고 여성 억압이 있는데 착취의 방식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봉건제 때는 이제 장원이 있죠. 장원이 있고, 이제 농노가 있고 영주가 있잖아요. 영주가 이제 농노가 막 일을 하면은 농산물을 빼앗아 가죠. 아니면 이제 농노한테 일주일에 3일은 니네 밭에서 일하고, 근데 나머지 4일은 내 땅에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강제를 하잖아요. 신분적으로, 억압적으로 막 강제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착취를 하는데, 뭐 이제, 현물로 뭐 지대를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성 노동자, 당시에 여성 농노와 남성 농노가 이렇게 섞여서 일한다 생각했을 때, 뭐 이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여성 농노가 뭐 이제 아기가 있어서 초기 육아를 해야 돼서 수유를 해야 되거나 이런 식의 이유로 잠깐 빠져야 할 때 남성 농노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큰 어떤 핸디캡에 처하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이제 영주는 이제 그냥 냅두는 거고, 이제 그냥 그 일한 결과물을 뺏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일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굳이 뭐 이제 감독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뺏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여성 농노나 이런 사람들도 잠깐 이제 수유 등으로 쉬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빡세게 일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뭐 남성과 비교해서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열등한 위치에 놓일 이유가 좀 없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는 이제 자본가의 공장을 생각해 봤을 때 자본가가 이제 노동자들이 그냥 알아서 일하게 냅두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자본에 의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본가는 자기 공장의 기계를 가능하면 24시간 돌려야 되고 최대한 오래 돌려야 되고, 그 노동자들 한 명 한 명이 일하는 그 과정 자체를 통제를 해야만 됩니다.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본가가 그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생산 수단을. 당시에 뭐 그 봉건제 때는 영주가 법적으로는 토지를 뭐 소유하지만 그 지금의 자본가가 공장을 소유하듯이 정말 그렇게 사적 배타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소유하는 건 아니고, 이제 농노들한테 점유권 이런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지금은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노동자는 무조건 자본가의 지휘와 기계의 리듬에 맞춰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성 노동자는 수유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신체적인 이유로 잠시 쉬어야 할 때 쉴 수가 있을까요? 쉬기도 힘들고, 만약에 이렇게 쉬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사람이면은 좀 되게 자본가 입장에서 열등한 노동력이 되겠죠. 그 중간에 기계의 흐름을 끊고 쉬고 하는 거는 되게 큰,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서는 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여성의 대다수는 임신과 출산 가능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의 다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자본가 입장에서는 뭐 어떤 임의의 어떤 여성 노동자가 그 사람 자신은 임신과 출산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임신과 출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성 다수는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지닌 집단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집단 자체가 자본주의에서는 열등한 노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여성이 임신과 출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다. 자본주의 생산 방식 때문이다. 여성이 똑같이 임신과 출산 가능성이 있었어도 먼 옛날에 지금 계급사회 이전에 그때는 뭐 여성이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죠. 참여하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열등한 노동력이 되고 차별받는 이유, 차별적 억압적 성별 부dob을 없앨 토대가 충분히 만들어졌는데 가령 이제 발달한 기계나 이런 생산력을 가지고 이런 근력 차이나 이런 걸 상쇄시키고 뭐 이제 근력이 약한 사람, 여성도 똑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데 다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만약에 자본가가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생산의 목적이 이윤이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니까 그냥 기계를 그렇게 쉴 새 없이 돌릴 필요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냥 생산자들의 필요와 상황을 맞춰서 기계가 필요할 때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자본주의 생산 방식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이건 이제 이거의 동전의 양면이 이제 임노동을 통한 착취라고 저번에 배우셨었죠. 요거 때문에 차별적 억압적 성별 분업이 이제 없어질 물질적 토대는 있는데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여성이 계속 억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성과 남성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차별적 억압적 성별 분업을 없애야 되는데 이걸 없애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없애야 된다. 즉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해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성에 대한 자본주의에서의 억압을 설명할 때도 어떤 생산의 논리로 설명을 했지 이제 막 가부장제와 공모해서 그렇다. 이 공모했다는 말 자체가 뭐 어떻게 공모하는 거냐고 하면은 참 그 다음에 대답이 안 나오죠.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그런 얘기죠. 그냥 그거는 은유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제가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다른 체제나 이런 걸 상정을 한 게 아니라 이 물질적 생산이라는 논리 속에서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사회주의에서의 여성해방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주의에서의 여성해방의 전망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면은 자본주의를 철폐한다고 여성해방이 온다 이게 아니라 여성해방으로 가려면 이 자본주의 철폐하는 과제를 뭐 회피하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여성해방을 향해 가려는 우리의 길 앞에 이렇게 떡하니 놓여있기 때문에 얘를 치워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사회주의에서의 여성해방의 전망은 뭐냐? 우리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성 억압을 제거하고 여성 해방에 이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사회주의가 실현된 이후에도 하루아침에 여성 해방이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 이후에도 계속 의식적으로 여성 해방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걸림돌을 제거했을 뿐이지 그 목적지에 아직 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노력해야 되냐? 이건 교재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0쪽, 41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여성이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적극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물적 토대가 조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장이 안 되고 있죠. 왜냐? 자본가의 이윤 때문에. 이런 거를 대거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사노동이 대폭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사노동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별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있겠죠. 자기 개인 공간 청소 이런 거. 그런 거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문화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성의 임신 출산 가능성이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가로막거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실질적인 보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이제 저출산 또는 저출생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사람들이 낳기 싫어서 진짜 안 낳는 거라면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다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 좀 이게 안 낳는 사람 중에는 낳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낳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되게 큰 이유가 이제
뭐 그게 현금을 살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성의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 낳으면은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정말 칼같이 이제 밀려나기 때문이잖아요. 정말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도 보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가령 되게 파격적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 모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쓰게 한다. 이런 조치를 도입하고 이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100% 다 지급해라. 지금은 뭐 100% 안 줍니다. 이제 되게 액수가 되게 적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치 도입하면 지금 당장 제 생각에 뭐 이제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은 많이들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게 자본가의 이윤에 정말 되게 큰 손실이 되겠죠. 지금도 뭐 육아휴직 대부분 여성이 쓰지 남성들은 아빠들은 뭐 그냥 안 쓰지 않습니까? 잘.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사회가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이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자본가들과 싸우고 사회주의로 가는 것과 같이 가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와 경제적 독립 보장을 통해서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이 여성에게 억압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일을 없앨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얘기한다 하면 그냥 경제적인 거, 노동 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이데올로기와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없애기 위한 문화혁명을 의식적으로 전개해가야 한다라고 이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성차별적 의식이나 문화에 맞서서 싸우고 그런 투쟁을 해야 되고, 여성들이 그런 투쟁을 할 때 함께하고 힘을 실어야 하고,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건설한 이후에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교재에서는 나가며 부분인데,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역사적으로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한 게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잖아요. 이 여성의 날이 그냥 요즘은 정부도 기념하고 뭐 무슨 뭐 다 관공서도 기념하고 하는 그런 날인데, 뭐 그래서 이제 그 웬만한 막 이렇게 관공서나 막 이런데 막 인스타그램에서 여성의 날 기원 설명하는 거 보면 그냥 막 1970 몇 년에 유엔에서 제정했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아니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제 그 실제 기원을 살펴보면은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날이거든요. 38 여성의 날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날인데, 38 여성의 날의 기원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많은 어떤 역사학계나 여성운동 내에서의 어떤 사상 투쟁들이 굉장히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많이 얘기됐던, 우리나라에서만 되게 특이하게 많이 얘기됐던 기원이 1908년 3월 8일 미국의 뉴욕의 러트거스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시위를 했다. 그게 이제 기원이다. 딱 3월 8일에 했대요. 그런 기원설이 많이 얘기돼요. 우리 임정영님은 들어보셨나요? 네, 그죠. 뭐 여성주의 학회 이런 걸 하셨으면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건 자체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서의 여성 노동자 시위라는 사건 자체가 역사적으로 그 존재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 뭐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 이제 페미니스트 학자들, 국내외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 밝혀낸 부분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신상숙 교수라는 사람이 관련된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가짜 기원이 이렇게 돌고 있냐?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 기원이 이제 사회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이 전국적으로 이 날을 처음 제정한 거는 1910년 8월 제2 인터내셔널, 즉 이제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모인 어떤 이런 회의체인데, 제2 인터내셔널의 여성 사회주의자 협의회에서 여기서의 이제 여성 사회주의자들, 좀 대표적으로 클라라 채트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시에 이제 여성 참정권 투쟁이 있었잖아요. 여성 참정권 투쟁에 사회주의자들이 적극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함께하고 이제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날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자 여성들이 이때 적극 여성 참정권 투쟁을 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날짜가 고정이 안 돼 있었는데요. 날짜가 3월 8일로 고정이 된 거는 1917년 2월 러시아에서 발생한 이제 혁명,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죠. 이 혁명은 이제 짜르 황제 제정을 무너뜨리고 일단 민주공화국을 세운 그 혁명에 의해서 그 혁명 날짜거든요. 그 혁명을 시작한 게 이제 러시아 구력 기준은 이제 2월 며칠인데 어쨌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3월 8일이었고 그때 이제 이 혁명을 시작한 게 좀 여성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리는 의미에서 3월 8일로 날짜가 고정이 된 거고 사실 이제 1917년 2월 혁명도 볼셰비키들 그러니까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혁명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날짜 확정의 과정이든 처음에 제정된 것이든 이제 사회주의의 명절인데요. 사회주의자 여성들의 명절인데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러트거스 광장 기원서를 국내에 진보적인 어떤 단위들이나 여성운동 단체들에서도 한국 여성단체연합 이런 데서도 공식 문건에서 다 이런 걸 얘기를 했었고 웃겼던 게 한국 여성단체연합에서 좀 최근에는 러트거스 광장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카드뉴스에서 이제 그 클라라 체트킨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클라라 체트킨이 이거를 제정하자고 주장한 게 제2 인터내셔널의 여성 사회주의자 협의회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뭔가 1910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뭔가 이렇게 되게 참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방법도 좀 가지가지인데요. 정말 이제 참 신기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사회주의 운동이 여성 억압에 대해서 물론 이제 좀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하고자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노력한 이런 부분, 그 보편적 인간 해방 운동으로서의 문제의식 이런 것이 좀 충분히 부각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걸 더 부각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요즘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전 좀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을 지금 되게 얘기해야 되는 때고 이게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은 게 지금 참 페미니즘 운동이 한계에 많이 부딪힌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그냥 제가 사회주의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솔직히 요즘 그러니까 2014년 2015년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이때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고도 불리는 2014년에 나는 페미니스트 해시태그랑 2015년에 메갈리아 이렇게 시작해서 그리고 16년에는 이제 강남역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좀 이제 지금은 굉장히 활력이 많이 소진되어 있고 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저는 특히 좀 이번 대선 계기로 그런 걸 많이 누구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성운동 단체들이 하는 걸 보면 이제 그냥 이제 주로 하는 게 차별금지법 제정 사안에 좀 연대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이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거 좀 이 정도를 하고 있고 좀 대선 때는 굉장히 이제 윤석열이 되게 위협적으로 보이는데 근데 또 이재명도 또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때 페미니즘 운동 이 왔던 걸 살펴보면 크게 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랩팸들이랑 레디컬 페미니즘 분들이랑 좀 저는 뭐 기존 페미니즘 세력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부르는데 이분들이 표방하신 게 이제 상호교차성 이죠. 그러면서 레디컬 페미니즘은 아무나 다 막 교차팸이라고 부르고 막, 네. 그래서 막 많이 싸웠는데, 저 레디컬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좀 여성들의 좀 어떤 절실한 열망에서 출발한 부분이 굉장히 있었다고 봐요. 가령, 이게 되게 문제가 많죠. 이렇게
뭐 트랜스젠더 혐오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지만 2018년 해화역 시위 때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그 불법 촬영 편파수사에 그걸 규탄하다 모였는데 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엄청난 그 혐오 그거에 동조하는 분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냥 이제 일단 그 시위의 목적에 공감하고 이제 두 세력이 싸우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성 억압에 대한 철폐 이런 거에 공감해서 그 거리로 나갔던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이제 기존 페미니즘 세력들이 있었고 이쪽이 좀 새로 등장한 세력들인데 좀 이제 많이 제기했던 질문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다 좋은데 그래서 정말 여성 억압을 지금 당장 근절할 방법이 뭐냐 우리는 그걸 지금 당장 원한다 좀 이런 절실함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큰데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어느 순간 갔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이 제기했던 여성 억압을 끝장낼 방법 지금 당장 요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페미니즘의 틀 내에서는 좀 얻을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페미니즘의 틀 내에서는 좀 여성 해방의 전망 자체를 좀 이제 그리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출발한 이 한계를 넘어서서 만약에 더 급진화되었거나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다면 좀 운동이 상승하고 발전을 이후에도 했을 것 같은데 좀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레디컬 페미니즘 논리에 그냥 끝까지 가다 보니까 좀 이제 최근의 귀결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좀 이쪽이 세력화된 게 여성해당 그런 분들인데 좀 여성해당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총선이었죠. 총선에서도 선전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좀 활력도 많이 없어지고 좀 당 내에서 좀 안 좋은 그런 뭐 내부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무엇보다 이제 여성 자본가한테 뭐 노골적으로 후원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이제 도저히 지금 평범한 여성들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또 이제 그놈의 생물학적 여성 그거에 또 이렇게 집착하는 쪽으로 또 계속 가다 보니까 사회 전체보다 더 퇴행적인 소리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그 한국갤럽인가 보니까 차별금지법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이 이제 50% 넘고 이제 그게 전 연령대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레디컬 페미니즘의 뭐 열다북스 이런 데서는 그걸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사회 전체와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이제 변희 수하사 사건이나 숙대 입학 숙명여대 트랜스 여성 입학 사건, 입학 포기 사건 그런 걸 거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의식이 그래도 좀 예전보다 나아지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계속 좀 퇴행적으로 가고 거꾸로 가고 이렇게 가는 좀 길밖에 지금 좀 안 남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되게 좀 지금은 정말 좀 예전만큼의 대규모 대중 동원도 좀 잘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가겠죠. 아무튼 이쪽이 좀 희망이라고 볼 수는 없어 보이고 그럼 기존 페미니즘은 어떻냐라고 하면 사실 이 상호교차성 이게 뭐 저는 이제 이 책에 보시면 제가 상호교차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한계를 얘기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상호교차성 페미니즘도 페미니즘이니까 제가 얘기한 한계가 있는데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사실 상호교차성 자체도 좀 제대로 주장하는 세력도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이 기존 페미니즘 세력들한테 상호교차성은 그러니까 이 레디컬 페미니즘의 문제 제기 그래서 여성 억압을 어떻게 끝장낼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회피하는 그런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이 문제도 여성 문제도 중요하고 다른 문제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 다 같이 연대하자 연결되어 있다. 이게 되게 근데 이제 각 문제에 대한 분명한 규명 없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되게 이거는 공자님 말씀 윤리적인 얘기 아니 뭐 다 연대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다 함께 하는 게 윤리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억압을 어떻게 하면 끝장낼 수 있고 그 근원을 어떻게 하면 파헤칠 수 있냐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회피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호교차성 이런 게 활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존 페미니즘
사실 이제 상호교차성 주장하는 그 분들, 그런 집단들하고 기존 페미니즘, 여연, 민우회 이쪽들하고 명확히 이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죠. 서로 명확히 단절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뭐 이제 이번 대선 때 뭐 권김현영, 정의진 뭐 이런 분들 솔직히 좀 다 이재명한테 힘 실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이제 박원순 피해자에 대해서 그 피소사실, 박원순에 대해서 피소사실 유출한 거 그런 게 이제 여연 전 대표였고, 여연 당시 대표였죠. 여연 당시 대표였고, 좀 그런 문제 거치면서 굉장히 자유주의화 돼서 자유주의 세력이 심판을 받으면서 좀 같이 망하는 길로 지금 가는 거고, 뭐, 윤석열이 지금 됐으니까 이제 다시 자유주의 세력이 자기들이 뭐 진보고 대안이라고 자처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을 다시 뭐 이용하고 그러고 있죠. 근데 그렇게 이용당하고 하면 또 그냥 계속 그렇게 자유주의 세력하고 같이 가는 거죠. 계속 뭐 대중들한테는 외면받고 여성들의 문제를 자유주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동원을 하고 그래서 참 이런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 상황이어서 좀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이 새로운 접근이라는 거는 새로운 접근은 다름이 아니라 여성 억압의 근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여성 해방의 전망을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 보다 급진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성 해방론이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좀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오늘 강의가 좀 지금 이런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시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상입니다.